엔화 강세라는 환율 쪽의 변동 흐름들이 단기간에 그칠 요인은 아니라는. 근데 지금 현재 미국 경제는 견고한 확장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과거 팬데믹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경제 이론을 가지고 예측했던 것들이 팬데믹 이후에 다 틀렸거든요. 네, 오늘 모신 분은 대신증권 수석연구위원이시죠. 문남중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일본은행 BOJ의 통화 정책이 이제 정상화될 것이다. 즉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시중에 나오면서 왜 그럴까? 왜 갑자기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을 이렇게 변화를 주려고 할까?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2022년 12월에 YCC 상단을 수정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지난해 금리를 단기간 빨리 올리다 보니까 상대 통화인 엔화가 약세 흐름들을 1년 이상 어떻게 보면 착시 효과가 계속 나타나게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그동안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유지했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일본은행은 사실 올해 연초부터 금리 인상을 하려고 계획을 삼고 있었지만 올해 상반기에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면서 사실 그거를 계속 연기를 해왔던 상황이었었는데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고 일본 채권 시장 내에서는 지금 현재 12월 달에 추가적으로 인상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저물가, 저금리, 저성장이라는 이 환경들을 위해서 정상적인 통화 정책을 그동안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일본 경제가 정상적인 경로 하에 놓일 걸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통화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한 국가가 경제나 물가가 가열됐을 때 금리 인상을 하는 목적이 있지만 그동안에 이제 장기간 지속되어 왔던 부작용들, 대표적인 게 증시와 채권 시장의 왜곡, 또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이 저하된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통화정책 정상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 초처럼 금융시장의 혼란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정된 수순대로 일본 중앙은행은 올해 연내에 한 번 더 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할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그리고 엔화 강세라는 환율 쪽의 변동 흐름들이 단기간에 그칠 요인은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어쨌건 엔화 강세가 되고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증시가 좀 급락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일본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갈까요? 사실 7월 초 혼란이 있었을 때는 네.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좀 시점을 보면서 추후에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진정을 시키는 분위기였었지만 이번 달 들어서는 예상대로 경제 물가 경로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꺼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결국 금융약 완화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체들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좀 제한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지고 금리 인상을 좀 내비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 중앙은행의 의지를 꺾지는 못할 걸로 그렇게 좀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이런 정상화가 된다라는 의미, 이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건가요? 결국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 하에서 비전통적 통화 정책을 써왔던 상황인데 정상적인 경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제 비전통적 통화 수단이 아니라 전통적인 통화 수단,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활용을 하겠다라는 걸 내비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중앙은행이 지금 현재 일본 경제와 일본 물가에 대해서 전망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7월 금정일을 통해서 올해 일본의 GDP 성장률은 평균적으로 보면 0.6이긴 하는데 상단은 1.0% 정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물가 같은 경우에는 신선식품을 제외하고 2.5에서 2.6 정도 밴드를 가지고 좀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올해 수치 같은 경우에는 하향 조정됐는데 이게 통계 수정이 있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수치 조정 없이
그 경로를 계속 유지할 걸로 좀 내비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은 그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경로를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는 인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 그 바탕에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투자 여건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 그리고 임금이 상승하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 커지는 부분들, 이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가 같은 경우에도 수입 물가의 영향력은 줄어드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임금 상승과 같은 서비스 물가가 지금 현재 물가 2%대 중반 정도까지 올라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로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BOJ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펀더멘탈 여건들은 마련해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좀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연준에서는 계속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어떤 스케줄을 갖고 있잖아요. 이 일본은행은 반대로 금리 인상이 네. 되고, 이러한 것들이 맞물리게 됐을 때 계속해서 일본 증시는 하락할 어떤 개연성, 뭐 거기만이 아니라 미국도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흔들릴 개연성들 연속적으로 네. 그러한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은 시점에서 BOJ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이 캐리 자금들이 움직일 동의는 없는데 너무 이제 금융시장에서 우려가 좀 많이 커졌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현 수준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기상조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가셔야 되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연준도 올해 9월 때부터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밟아나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BOJ의 금리 인상과 맞물리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그 임계치에 다다를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임계치에 다르게 된다고 하면 시세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 그러니까 낮은 엔화 차입 비용을 가지고 그동안은 높은 운용통화 금리를 가지고 운용을 해왔던 자금들이 이제는 일본 본국으로 회귀될 수 있는 여건들이 이제 내년 상반기 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좀 강조드리는 이유는 금융시장의 혼란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가 고조된 거. 그로 인한 안전자산 수요, 달러 강세, 엔화 강세가 나타났지, 엔화 강세가 나타났을 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결국에는 엔화에 투자하는 비상업적 투기 포지션이 7월 중순 이후부터 갑작스럽게 엔화가 강세로 갈 걸 염두에 두고 포지션을 많이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실 때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구분지어서 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때 증시가 막 어려웠을 때 8월 달에 네네, 맞습니다. 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네. 엄청나게 움직였다. 네, 네. 그러니 그 규모 얼마가 될지 수조 달러라고 뭐 얘기하는데 뭐 몇 경이라고 뭐 그러던데. 네. 근데 규모도 정확히 모르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시작했을 뿐인데 이 정도 흔들렸다면 막 이런 공포감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거는 이 일본과 관련된 얘기보다는 7월 초에 있었던 미국발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아실 거예요. 이 기업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 가지고 미국 경기 침체를 운운하는 거는 사실 정확한 지표는 아니라는 거를 좀 후행적으로 발표되더라도 GDP를 보시는 게 미국 경제의 흐름이 어느 정도에 놓여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전분기 대비 연율로 1.4%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올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상향 조정돼서 3%, 올해 하반기 때는 3분기, 4분기 모두 1.5% 전에서 움직일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경제는 견고한 확장 국면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7월 초, 8월 초 이 ISM 제조업 지수를 가지고 미국 경기 침체를 운운하는 그 분위기 자체는 좀 잘못된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팬데믹 이후에 미국 경기를 견인했던 원동력은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서비스업이 수축 국면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 현상들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미국의 ISM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에는 확장 국면에 2개월 연속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반원미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시장이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경제지표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올해 7월 초, 8월 초 금융시장 혼란을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일부 거론될 수는 있지만 이게 전적으로 일본의 이제 그 증시가 하락하고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줬던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경기 침체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JP 모건 다이먼 회장도 그렇고요. 이번 8월 CPI 발표 나온 수치를 가지고도 일시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러한 것들로 좀 흔들렸다 이런 뉴스 보도도 좀 있던데요. 저는 미국 물가는 정상적인 경로 하에서 잘 내려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1분기 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미국 물가 지표가 사실 디스인플레이션을 뒷받침하는 결과이긴 했었는데 과거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구간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랑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나서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올해 연초 사실 약간 오해가 있었죠. 그러니까 과거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에 기준점을 맞춰놓고 올해 발표되는 미국 물가를 해석하려고 하니 결국 기대치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다 보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금 현 시점까지 늦춰지는 가장 큰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전월보다는 헤드라인 기준으로 오름폭을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올해 드라이빙 시즌이 지난해하고는 좀 달랐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를 중심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물가가 전월보다는 튀는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외적으로 드라이빙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가격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가격이 오름폭을 줄여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이빙 시즌이 끝나고 나서 전후 발표되는 물가 지표, 특히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월보다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를 가지고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가는 잘 떨어지고 있고 미국 경제 고금리에 따른 소비 둔화는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고 하면 다시금 미국 경제는 금융 여건 하나를 바탕으로 소비는 다시 개선될 여지는 있어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미국의 가계 순 자산이 162조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가계의 순 자산을 놓고 온다고 하면 물론 일본 기관에서는 초과 저축액이 소진됐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연은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달에 소진됐다는 얘기도 하긴 하지만 그거는 산정하는 기간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추정하고 있는 데이터는 올해까지는 초과 저축액이 소진되지 않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다시금 소비가 연준의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국민 여건 하나를 바탕으로 개선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견고한 상태에 계속 움직일 걸로 좀 보고 있고 저는 이제 미국 경기 순환을 NBER 전미경제연구소 데이터를 가지고 보거든요. 이 데이터에 의존을 한다고 하면 올해 7월 기준으로 미국은 52개월째 경기 확장에 놓여 있고요. 과거 1980년도 이후에 평균적으로 지속됐던 7년 1개월을 적용을 해보면 미국 경제는 2027년 6월까지는 경기 확장에 놓여 있을 여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 걱정할 시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문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위안이 되는데 그렇다면 왜 시장은 그렇게 발작을 했었던 건가요? 뭐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갑자기 밀어닥치고 주가가 막 급락을 하고 미국 증시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증시 전체가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던 건가요? 모든 탓은 연준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연준이 올해 6월 아니면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이를 안 해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7월 FMC가 끝나고 나서 8월 초에 바로 미국 경기 침체 고조라는 명목을 바탕으로 증시가 큰 폭으로 흔들렸던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미 늦은 상황인데 파월 연준 의장이 너무 본인의 어떤 아집을 가지고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금융시장이 일침을 해준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7월 초 지나고 나서 하반월 때 다시금 회복이 다 돼버렸잖아요. 근데 8월 지금 이제 이번 달 들어서는 또 올 초에 다시금 또 동일한 원인을 가지고 무너지긴 했었는데 결국 9월 FMC를 앞두고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50bp 금리 인하를 좀 연준이 해줘라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연준은 50bp 인하는 어렵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25bp 정도 인하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 그 금리 인하 시기가 오니까 이제까지의 데이터들을 보면은 전부 금리 인하 시기에는 경기 침체가 왔었다. 네네네. 그리고 주가 상당히 어려웠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네, 나오면서 맞습니다. 반복되지 않겠냐 이번에도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참고로 제가 9월달,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달에 그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9월 증시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는데 유독 올해 같은 경우 9월달 증시 안 좋다고 그런 얘기를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팬데믹 기간 제외하고 2021년에서 2023년 3년 동안에 월별 S&P 500과 코스피 지수 수익률을 보면 9월 증시가 6%대 하락하는 게 나타났기 때문에 데이터만 보면 분명히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올해 실질적인 1월부터 8월달 월별 수익률과 비교를 해보면 전혀 맞지 않아요. 어긋나요. 그리고 8월달 수익률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S&P 500 지수 기준으로는 과거 1% 하락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 올랐거든요. 그리고 전일밤 미국 증시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난달처럼 또 하반월 때 다시금 미국은 전고점 수준까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걸라 저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좀 증시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반대편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차트가 이 1995년도 이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던 시점을 제가 표시를 한 겁니다. 네. 95년과 98년, 2001년, 2007년, 2019년 이렇게 5번의 국면이 있었고요. 금리 인하 기간은 평균적으로 19개월 정도 됐고 금리 인하 폭은 2.85%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S&P 500 수익률을 놓고 온다고 하면 95년과 98년 같은 경우에는 36%에서 45% 정도로 큰 폭으로 올랐어요. 금리 인하 단행하고. 근데 이제 반대로 2001년과 2007년, 2019년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최대 39% 정도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거를 평균 내면 평균적으로 S&P 500 지수는 3% 정도 오른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 10년물 금리 변동을 놓고 온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0.62%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달러는 소폭 강세를 보이는 부분을 보였죠.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미국 경제가 지금 좋은 여건이 아니라고 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는 분명히 증시 하락으로 연결됩니다. 이거는 과거 항상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고 나면 증시가 하락했던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 경제는 견고한 확장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연준의 금리 인하는 반대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올해가 좀 다르다고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우선적으로는 팬데믹 이후로 연준이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올해 9월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재정 지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지금은 이제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셨지만 그때 당시 이제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을 통해서 자산 가격을 올리는데 어느 정도 해야 표심이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에게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재정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 여건을 놓고 온다고 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증시가 하락할 여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의견이긴 하지만 물론 이제 결과를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팬데믹 전과 후를 놓고 봤을 때 과거 팬데믹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경제 이론을 가지고 예측했던 것들이 팬데믹 이후에 다 틀렸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싸미 법칙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노동 수요가 이축되면서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게 항상 발동이 됐었는데 이번에 싸미 법칙이 경기 침체를 발동하는 그 원인은 달라요. 노동 공급에 기인해서 실업률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팬데믹 이후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경로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여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9월 FMC 이후에 증시 흐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과거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불안 요소로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시그널 하나가 또 그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다시 네네. 정상화되면서 네. 그 다음에 꼭 경기 침체, 경제 위기가 왔었다. 6개월 이내에 네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떠돌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이제 미국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그 기능이 작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과거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분명히 1년 뒤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걸 시사했습니다. 근데 그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밟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역할을 해줬던 거죠. 그 단계를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적으로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지난 7월과 8월처럼 앞으로 미국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거를 염두에 두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거야 라는 여론이 형성됐을 때 10년물, 3개월물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일어나고 얼마 가지 않아서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하고 1년 뒤에 경기 침체 들어가는 수순을 항상 밟아왔거든요. 근데 그동안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을 보시면요. 지난해 7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했죠. 그리고 나서 올해 7월과 8월 초 갑작스럽게 기업 심리 지표를 가지고 미국 경기 침체 고조됐죠. 이런 상황에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정상화됐죠. 조만간에 이게 다시금 역전될 겁니다. 근데 이번 달에 또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그 기능이 지금 원활하게 작동하는 시점인데 이를 반영한다고 하면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가는 확률값이 높아지는 시점은 내년 9월 이후예요. 그래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 그나마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은 이제 서서히 내년 상반기 정도 염두에 두시면 되는 거고요. 내년 하반기 때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죠. 하지만 NBER 경기순환 데이터를 놓고 온다고 하면 2027년 6월 정도까지는 경기 확장에 놓여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2026년 4분기 정도나 아니면 2027년 상반기 정도 때는 분명히 그 시그널들이 실물 지표를 통해서 확인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논리를 놓고 보신다고 하면 사실 최근 2년 동안에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너무 과민 반응했던 게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에 온다 해도 그것이 신호가 돼서 이거는 결국 2026년 말이나 2027년 네, 저는 이 그렇게 정도로 보고 시차가 있을 것이다. 네. 그 얘기는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또 좋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경제 흐름이. 네. 그렇다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미국 대선까지 그 선거 때문에라도 이제 미국 정부는 재무부의 그 어떤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네. 통해서 돈을 풀 것이고 네. 역시 이제 좋은 긍정적 요인이 네. 될 건데 그럼 그것이 끝나고 나서 또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그러면 아주 어려워지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그것도 좀 다를 수 있겠네요. 각도가 생각이. 네, 그래서 올해만 놓고 온다고 하면 증시 경로 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상승하는 추세가 훼손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는 미국 대선이 11월 5일인데 그 결과까지 보시면 안 돼요. 앞서서 10월 중순 정도부터는 좀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는 형태로 좀 가야 되고 올해 4분기 때는 차기 행정부에 대한 정책 분석을 좀 기간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내년도 증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응집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4분기 때는 저는 좀 조정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내년 2025년이 되면 미국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집권 1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기대감을 반영을 하면서 미국 주도로 글로벌 증시는 연말까지 계속 올라갈 겁니다. 네. 2025년은 그래요. 근데 2026년은 주식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권 2년 차 중간 선거가 있는 해는 미국 증시는 항상 좋지가 않았어요. 평균적으로 13% 정도 하락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6년에는 장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권 3년 차에 해당되는 2024, 5, 6, 7년도 정도면 다시금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흐름들이 다시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무보다는 숲을 보시라고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경로 내년에는 계속 올라가고 내후년에는 조정장이 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는 다시금 또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또 피날레를 마지막으로 보이고 나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또 다른 위기가 좀 2027년 하반기 아니면 2028년도 정도에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